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고의의 이면관계인 구성요건적 착오, 특히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 들어 이제 문제 경향이 단순하게 법정적 법설이냐 구체적 법설을 묻는 걸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과 연결시켜서 나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주의 인물이신 우리 그 S대학의 김모 교수님께서 자꾸 법정적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시는데 이 구체적 부합설에 의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 경향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나올 부분은 다 나왔어요. 원래 안 나왔던 부분이 개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이었는데 개괄적 고의와 관련된 부분을 이미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개괄적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교수들은 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본시험 문제 언제 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예요. 근데 이제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지만은 일반적인 교과서에도 나오고 심지어 오영근 교수님의 형법 입문책에도 나옵니다.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고의와 그 이면관계인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과실범과 관련돼 가지고 뭐 과실범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립 요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객관적 주의 의무가 제한되는 허용된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신뢰 원칙 관련된 사례들 특히나 신뢰 원칙 사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교통 관련 사례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도교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과실범 관련돼 가지고 교통사고 관련된 케이스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요건 중에서 고의와 관련된 부분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이 구성요건의 당성, 뭐 위법성, 책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다. 이게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였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식 플러스 의사다. 자, 이 고의가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하는 거는 형법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 형법 13조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고의범으로 성립하려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설이 과거에 주장됐지만 이제는 인식은 최소한의 요건이고 인식 이외에 의사까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고의에 있어서의 인식설과 의사설의 논쟁의 종류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는 이제 인식 플러스 의사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밑에 보겠지만 과실은 어떻게 한다? 과실은 인식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즉 과실과 고의의 가장 큰 구분점은 의사적 요소가, 즉 의욕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차이다. 그러면 과실범은 인식조차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인식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경우. 그 때문에 윗부분은 우리가 인식 있는 과실을 알고 밑에 부분은 인식 없는 과실을 한다. 이런 정도는 이제 이따 과실범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는 고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의와 관련된 내용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환을 보면 결국 13조 해석을 따라 가지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설에 의해서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렇게 보고 이제 고의와 과실의 구별 그래가지고 뭐 그 구별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 있는 바는 아니죠. 우리가 고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확실한 의혹과 그다음에 단순한 의혹,
그다음에 용인 의사가 있다. 근데 이 용인 의사적 요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용인 의사하고 인식이 있는 경우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고 용인 의사가 없고 이것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인식 있는 과실을 한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사만 여러분들이 판례의 내용을 생각하면 되고 이 용인 의사를 뭐 이재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감수 의사를 하는데 감수 의사나 용인 의사나 똑같은 말이다. 뭐 국어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고의범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의범에 있어서 인식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자, 고의범에서 인식의 대상이 뭐다? 인식의 대상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 바로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그러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인식하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의사 그것이 고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객관식 출제를 하다 보면은 자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고시라든가 사무관 행정시험 같은 데서 꼭 이의제기 들어오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의시험은 객관식으로 내기가 힘들어요, 잘. 근데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객관식 지문 같은 경우 하나 내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자, 행위자가 고의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일반적으로 갑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있다. 행위자가 자기는 어떤 범죄에 대해 고의가 없다. 부정하는 경우에 이 부정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변 사정을 통하여 고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판결문이 뭐라 그랬냐면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자, 이렇게 행위자가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이런 방법을 주변 사정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고의가 부정된다 그래 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난 고의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하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사정을 통하여 주관적이나 어떤 규범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고 혹시 객관식 지문에 나오더라도 뭐 행위자가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주변 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린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고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환 25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를 보면은 이걸 보고 자꾸 이제 일부 학원 강사들이나 이제 뭐 경찰청에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자, 그 대법원 판시 내용 보면은 98년도 6월 14일에 선고된 88도 692 판결을 보면은 그 판결의 자체가 밑줄 쳐놨죠, 제가요. 그 살인죄에서 범인은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보고 마치 88도 692 판결을 보고 이거는 판례가 고의 성립에 인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의사적 요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못된 주장이죠. 심지어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판례가 말한 거는 이 사건에서 행위자한테 인식조차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된 거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을 보면은 최소한 이 판결의 내용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인식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식 다음에 당연히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가 판시한 게 여러분들 거기 이제 밑줄친 부분에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 또는 결과 발생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또는 희망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여기다가 의사 이외에 어떤 것을 희망하는 희망적 요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최소한 이거는 필요하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인식은 필요하고 희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의사까지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과 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잊지 않고 생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은 크게 뭐 고의와 관련된 문제들은 뭐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죄 성립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있다. 근데 고의의 이면 관계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착오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고의의 이면 관계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다. 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했다. 여기서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얘네는 당연히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하면 법적 효과는 뭐다? 당연히 고의가 조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면은 강의 교환이다 보면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적 효과 그래가지고 원칙적 법 효과 고의 조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의가 조각된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구성요건적 착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법정적 법설에 따른 견해 그다음에 법정적 법설에 따른 결론 해결 방법, 구체적 법설에 따른 해결 방법 나오는데 그거는 예외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이고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났다? 그럼 원칙적 법 효과는 당연히 고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교환 26페이지 보면 위에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라고 나오는데 그 구성요건적 착오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착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인식과 사실이 다른 거. 우리가 이걸 착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주관적 인식과 발생한 객관적 사실이 동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식한 대로 내 인식과 그다음에 발생 사실이 똑같이 맞아떨어졌다. 즉 인식과 사실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때는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러나 인식하고 사실이 달라진 경우 그때는 우리가 바로 착오라 그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성요건 영역, 즉 객관적 구성요건 영역 안에서의 인식과 사실이 달라졌을 때 그걸 구성요건적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교환에 보면 26페이지에 박스로 정리한 거 있죠. 그 박스로 정리한 것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나눠주는데 내가 인식한 게 범죄야. 인식한 게 범죄인데 발생한 사실은 범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럼 이때는 미수범입니다. 자, 내가 발생한 것이 내가 생각한 거는 범죄가 아니야.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범죄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요. 사실이 발생됐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최소한 범죄라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의가 조각되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 발생된 결과인 범죄에 대해서는 얘가 이 범죄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그럴 때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 처벌 여부만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인식한 사실도 범죄예요. 인식한 사실도 범죄고 그다음에 그 이루어진 사실도 범죄다. 범죄다.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인식한 사실도 범죄고 발생한 책임 범죄인데 그럼 당연히 고의가 인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것에 따라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고의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교수님들은 이 부분만이 구성요건적 착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려 그러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아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재물손괴죄의 고의로 어떤 과실치사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의범이 성립하느냐? 그런 것만 구성요건적 착오라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던 거, 인식하지 않아 범죄를 인식하지 않았지만 범죄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 이 부분까지 전부를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느 책을 보더라도 뭐 이것만 구성요건적 착오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이것만 1, 2번을 합친 것이 구성요건 착오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영역 다 해서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범죄라고 하는 결과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법적 효과가 달라질 뿐이지 착오의 영역은 이 부분이 다 착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적 착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럼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부분에 결국 부분에 있어서 구성요건 착오가 일어났다. 그럼 고의가 조각되는 게 맞아요. 자,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즉, 사실은 여기 있고 인식은 여기 있다.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같으면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렇게 다르면 어떡한다? 인식한 사실하고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똑같이 겹치는 경우만 고의가 인정되고 겹치지 않는 모든 부분은 고의가 이제 인식과 사실이 달라지면 다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면은 그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가 인식한 게 이만큼이에요. 인식한 게 이만큼인데 자, 발생된 사실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장,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이 입장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100% 맞춰야지만 인정된다는 입장일 때는 얘도 고의가 조각되는 거지만 얘도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는 그림에 이런 그림들 있죠. 그림 중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얘가 조금만 겹치는 거. 얘가 거의 완전히 겹치는 거. 이런 두 가지 그림을 놓고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경우 조금만 붙어 있고 거의 완전히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거의 90% 이상 겹친다? 그때는 그냥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학설적 대립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밑에 부분이 아닌 이렇게 반만 겹치는 부분. 이런 반만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조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고의가 인정 이렇게 된 경우만 고의가 인정되고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무조건 고의가 조각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고의 이게 절반 이상이 겹쳤는데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된다고 보면 결국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강의 교환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무조건 고의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다 고의를 시킨다면 결국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 부분에 있어 우리가 고의에 있어서의 인식적 요소, 즉 심리적 토대 이외에 어떤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의사라고 하는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주관적 귀속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김성동 교수님 비롯한 몇몇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문제되는 주관적 귀속론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뭐다? 첫 번째 방법의 차고, 두 번째 객체의 차고, 세 번째 인과 과정의 차고, 네 번째 개괄적 고의 사례라든가 반전의 개괄적 고의 사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15조 1항의 적용 문제, 중한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그런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구성요건적 착오 그러면은 과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이걸 나눠가지고 뭐 쭉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 뭐 객체의 착오다, 방법의 착오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구체적 사실의 착오다, 그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또 나눠놓고 이걸 나눠가지고 여기에 뭐 법정적 부합 서류가 갈 때, 구체적 부합 서류가 갈 때, 법정적 부합 서류가 갈 때, 뭐 구체적 부합 서류 할 때, 법정적 부합 서류가 갈 때, 이래놓고 도표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을 외워요. 외우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의는 이 경우에만 인정되고 100% 인정 이렇게 100% 겹칠 때만 인정되고 100% 겹치지 않는 경우에 고의를 부정된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 100% 겹치지 않는 경우 이렇게 0% 겹치지 않는 100%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런 경우는 고의가 조각되지만 이런 경우
한 50% 겹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여기에다 고의를 부정하게 되면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시킬 수 있고 오히려 또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 또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관적 귀속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고 그래서 관련된 논점으로 나오는 것이 한 5가지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좀 학생들? 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귀속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착오 사례 그런 부분에 관한 첫 번째가 바로 방법의 착오죠. 자,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이것이 빗나가 가지고 뒤에 있는 B라는 사람이 맞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얘가 사망한 경우죠. 행위자는 인식하는 건 A를 향해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은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방법의 착오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학설이 해결하는 학설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을 해요. 자꾸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추상적 부합설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추상적 부합설은 이거는 일본 학설이에요. 일본형 받는 일본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의 착오든 객체의 착오든 학설이 대립한다.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만 써주면 되지 추상적 부합설은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 나온 교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형법 책에서 추상적 부합설의 내용을 아예 빼버린 책들도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추상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잘못 소개한 건 아니지만 소개해 놓으신 다음에 안 지우고 나니까 책에서 빼지 않으니까 그냥 책에 남아 있어가지고 학원 강사들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법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로스쿨에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추상적 부합설은 빼버리고 심지어 이제 교과서에도 내용도 빼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가지 학설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2가지 학설의 차이는 뭐냐? 먼저 구체적 부합설은 자 구체적 부합설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중에서 A냐, B냐에 따라 관점을 두고 보는 걸 우리가 구체적 부합설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제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중 A, B는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인식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 했죠. 자, 고의가 인식 플러스 의사인데 최소한의 요소가 인식이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인식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고의에 있어서 심리학적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심리적 근거고 이 심리적 근거 위에 그 사람의 어떤 의사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게 고의예요.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에서 이게 심리적 토대인 인식과 규범적 토대인 의사 중에서 주로 인식에 관점을 두고 있는 게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A라는 사람을 인식했다가 B라는 사람이었다. 그럼 A라고 하는 사람, A하고 B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는 인식한 사실에 대해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 사실에 대한 미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고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미수가 과실을 인정하는 거죠.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게 이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법정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A라는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죄, B라는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죄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 아니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거는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일 때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법정적으로 똑같다 할 때 법에 규정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발생 사실의 기술을 인정하는 게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을 쏠려다가 잘못해가 빗나가서 B라는 사람이 죽었다. 결국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게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 판례 입장이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구성요건적 착오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즉 구체적 사실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인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학설의 가장 큰 이 두 학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쏠리다가 B라는 사람이 올 때 A냐 B냐의 관점을 두고 보는 거 구체적 부합설. A라는 사람이냐 B라는 사람이냐 사람의 관점을 두고 보는 거 법정적 부합설이고 법정적 부합설이 판례 입장이다. 뭐 이 판례 입장이란 건 뭐 형수 조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가 이걸 취하고 있다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구체법설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주범적 토대를 중심으로 하는 의성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이라고 하는 심리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인식한 걸 놓고 판단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평가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고의를 인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법설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할 때는 저같이 이제 뭐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절대 시험용으로는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시험에서는 그냥 법정적 법설이 옳다고 따라가세요. 어? 판례 입장이 법정적 법설이 옳다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법정적 법설을 갈 때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이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방법의 착오와 우연방과 결합된 부분 그 다음에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부분 자, 요 두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방법의 착오와 우연방해가 결합된 부분과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부분. 이거는 나중에 유법성 파트 들어가서 우연방해 때 배웁니다. 그다음에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범의 착오 부분에서 배워요. 얘네 둘은 당연히 법정적 부합설을 따라갈 때만 답이 명쾌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례 문제에서. 만약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구체적 부합설을 따라간다. 그러면 구체적법설을 따라가면은 해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 모순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학기 정도 됐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법정적 법설에 따라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을 습관 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정적 법설이 타당하다, 판례 입장인 법정적 법설이 타당하다 그렇게 쓰지 말고 법정적 법설이 왜 타당한지는 써야겠죠. 그러니까 법정적 법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거기다가 안 써놨는데 법정적 법설이 타당하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의에 있어서 인식적 요소 이외의 의사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법정적 법설 아니면 고의에 있어서 의사적 요소를 고려하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중시하는 법정적 부합설, 판례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의 타당함, 그 정도의 논거들을 달아가지고 법정적 부합설,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바로 병발 사례죠. 그러니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이제 문제되는 게 병발 사례라고 하는데 이 병발 사례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구체적 부합설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갑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얘가 가서 이거 지우고
자,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얘가 죽었어. 근데 뒤에 있는 B도 죽은 거예요. 자,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A가 죽고 B는 마저 다치기만 했어요. 자,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A는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하고 뒤에 있는 B가 죽은 경우. 자, 이걸 이제 구체적법합설, 독일에서는 구체적법합설이 다수결적 입장이라는데 이 병발 사례를 만들어 놓고 자, 구체적법합설이 볼 때는 이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죠. 얘는 살인 기수, B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A에 대해서는 살인 기수, B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A에 대해서는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했는데 살인 사망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B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자, 구체적 법합설에 의하면 이 경우를 명확하게 해설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정적 법합설에 의하면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과거의 시험 문제인데 자, 이 부분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출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출제하기가 힘들다. 왜? 기본적으로 객관식을 문제 낼 때는 우리가 객관식 낼 때는 다툼 있는 경우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은 되는 것으로 나와요. 혹시라도 이런 병발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병발 사례에 대해서 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여기 세 번째 경우는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를 인정한다. 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지문으로 넣고 맞는 지문으로 찾는 거 뭐 그런 건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 사례라면 법정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발 사례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을 걱정해가지고 뭐 구체적 부합설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에 차고 있어서 이제는 뭐 시험 로스쿨에서 이제 시험 붙을 때까지는 뭐 붙은 다음에도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든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언학설이 맞는지 더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는 건 좋지만은 시험 붙기 전까지는 그냥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좀 더 이제 수험 생활이 편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주관적 규속론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객체 착오입니다. 객체 착오인데 객체 착오는 자, A라는 사람을 향해서 관련돼 가지고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얘가 죽었어.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얘가 A가 아니라 B였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이거는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죠. 자, 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대립을 하는데, 자, 법정적 법설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을 쏠려다가 A라는 사람을 쏴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B라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쏠려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법정적 법설의 입장에서는 그냥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A냐 B가 다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구체적법설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객체의 동일성이라는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형법적으로 중요한 차고가 아니다. 즉 구체적법설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가지고 자 얘가 A야. A를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A가 맞았어. 내가 인식한 저 A한테 총알이 날아가서 저 A가 맞아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착오가 아니고 이거는 난 쟤를 A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B였다고 하는 어떤 동기의 착오 아니면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객체한테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냥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기수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비합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비합설에도 여기다 보면 그냥 B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 객체의 동일성이라는 착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객체 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 법설이든 법정적 법설은 큰 의미가 없다. 둘 다 똑같이 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인과관계 아니면 인과과정이 착오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있죠. 다리 위에. 오늘 다리가 잘 그려졌어.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얘를 죽이려고 행위자가 어떻게 했냐면 익사시키려고 밀었어요. 그 얘가 미니까 얘가 쭈르륵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이 교각에다가 머리 부딪혀가지고 얘가 쭉 떨어져가지고 얘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자, 이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가 사망의 원인을 보니까 사망은 어떻게 죽었냐? 익사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뭐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망한 경우에 즉 행위자가 뭐예요? 행위자가 인식한 거, 즉 행위자가 인식한 거는 익사시키려고 했는데 익사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뇌진탕으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그릴 때 행위자는 익사시키려고 익사로 죽이려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약간 돌아가 가지고 익사가 아니라 뭐 뇌진탕이라고 하는 뇌진탕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때 갑에 대해서 갑이 행위 생각한 인식은 익사였는데 실제 발생한 사실은 뇌진탕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과관계 착오나 인과과정의 착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적 입장이라는데 이건 다수설적 입장도 아니고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를 본질적 착오와 비본질적 착오로 구별하는 견해.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얘는 뭐냐? 얘가 불일치. 즉 익사하고 뇌진탕이라는 건 다르죠. 인식한 것과 실제로 발생한 건 달라요. 그랬을 때 내가 인식하고 이 인식한 것과 이것이 행위자가 인식한 거고 이거는 중간에 발생한 사실이에요. 인식과 사실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달라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불일치, 인식과 사실이 달라지는 불일치가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본질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고의를 갖다가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고의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다수설적 견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인식한 익사하고 뇌진탕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식과 뇌진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고의가 조각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이 학설의 논리 모순이 뭐냐. 이 학설의 논리 모순이 자 이렇게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됐어요. 그 본질적으로 불일치됐어.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의를 인정하기 전에 이렇게 본질적으로 불일치됐다면 이건 바로 뭐다? 이건 이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고의론까지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탈락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탈락되고 불일치가 본질적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이라는 건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아예 고의론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론으로 넘어오는 거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인과관계가 인정돼 가지고 고의론까지 넘어온 이 경우는 무조건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설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야.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다수설적 견해라고 과거에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학설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되는 학설 중에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두 번째 견해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객관적 귀속을 해결하자는 거죠. 자, 객관적 귀속을 해결하자는 건 인과관계와 인과 과정을 나눠요. 인과 과정을 나눠가지고 자
인과관계? 얘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과과정이란 건 뭐다? 이거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인과관계의 문제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지만 인과과정이란 건 객관적 귀속론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는데, 자, 이것에 대한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 학설을 비판할 때 가장 큰 비판은 뭐냐?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우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규범적 판단하는데 하나하나 요소를 이루는 게 인과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이 인과관계가 인과과정과 동일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과정이 하나야. 그럼 인과관계야. 인과과정이 곧 인과과정, 인과과정이 곧 인과관계예요. 인과과정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건데, 그 인과과정과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구성요건과 해당성의 의미라고 보는 거죠. 즉 동적 개념과 정적 개념과 동적 개념의 그 차이일 뿐이지 두 개를 갖다가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도 문제가 있고 이 학설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차고 인과과정 차고라는 부분은 시험지에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차고라는 부분은 우리가 객관식에도 이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 차고 관련돼 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인과관계 차고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것처럼 교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결과 발생이 행위자의 인식과 시간적으로 다른 경우라는 겁니다. 자, 행위자는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것을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행위에서 죽은 경우, 지금 결과 발생과 행위자가 인식한 것이 시간적으로 다른 경우, 그런 걸 우리가 네 번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 여기 관련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게 뭐야? 이게 개괄적 고의라는 거죠. 개괄적 고의 사례라는 건데 이 개괄적 고의는 여기 나오지만은, 자,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의 고의로 가격을 했어요. 가격을 했지만 얘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사체인멸이나 사체은닉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거인멸의 인멸 목적으로 여기 묻었어요. 땅에 묻었는데 그게 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때는 사망하지 않고 이때 사망한 경우, 이런 케이스를 풀 때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를 풀 때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는, 자, 이렇게, 색깔이, 이 케이스는 첫 번째 행위, 즉 제1행위 있죠.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가격했는데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 행위와, 그다음에 사체나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묻었는데 사망했다는 이 두 개의 행위가 존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두 개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즉 사실적으로 구분해 보면 행위가 두 개가 있지만 이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자는 견해가 나와요. 그게 뭐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개괄적 고의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학설 관련돼 가지고 뭐 이걸 갖다가 뭐 우리 기수범설 아니면 개괄적 고의설이라는데, 행위가 실제로는 두 개 있었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로 해서 하나를 봐가지고 얘가 살인의 고의로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사망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제1행위가 1행위의 고의가 2행위까지 연결되면 결국 제1행위에 의한 기술을 인정한다. 발생된 결과에 대한 기술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 기수범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묻었지만 그때 죽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결국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봐가지고 제1행위의 고의가 2행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살인죄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수범설의 입장이에요. 자, 이 기수범설의 입장을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자, 우리 판례는 뭐다? 우리 판례는 개괄적 고의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요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제가요. 이 판례가 1988년도에 나온 판례예요. 1988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독일에서 말하는 개괄적 고의설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판결문 자체에 이제 저수지에서 자기 부인이 약간 전응한데 자기 부인을 성희롱한 뭐 어떤 놈을 데려다가 뚜들겨 패가지고 축 늘어지니까 내과다 저수지 근처에다 묻은 거죠. 묻었는데 나중에 사망한 경우. 그 사례에서 전체 행위를 개괄적으로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판례가 이렇게 판시해가지고 이 판례 이후로 우리가 우리 판례는 지금 개괄적 고의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학설의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학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 원래 독일에서 개괄적 고의라 했을 때 이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독일에서는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까지 연결되려면 이렇게 연결되려면 원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다? 행위자가 행위자가 이 행위까지 행위자가 제2행위까지 예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괄적 고의서를 인정하기엔 조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갑이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가 죽지 않고 파무도가 죽었다. 그랬을 때 갑이 A를 죽이면서 아, 저놈을 내가 돌이나 뭐 몽둥이를 머리를 쳐가지고 죽여야지.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체를 묻어버려야겠다. 증거인멸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체 은닉의 목적으로 생각으로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행위자가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까지 생각하고 쭉 첫 번째 행위라고 두 번째 행위를 했는데 실제 살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첫 번째 행위에서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그 경우만 개괄적 고의라고 보는 것이 독일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원래 학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떡하냐? 우리 판례는 이런 조건 상관없이 우리 판례는 조건 상관없이 그냥 제1행위의 고의를 제2행위까지 연결시킨 거지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비판점 뭐냐? 이것에 대한 비판점은 그런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는 비판점은 자, 이거 색깔이 이상하다. 어디 갔어? 비판은 첫 번째가 조건이 없음에도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판. 자, 이 첫 번째 비판은 논문이라든가 김성동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비판이에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뭐냐?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행위가 두 개였는데 행위가 1행위와 2행위가 있었는데 왜?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냐는 겁니다. 결국 행위가 두 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의 행위로 평가를 하는지 이 부분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이 기수범설에 대한 비판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학설 중에 이제 이 행위를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를 전체로 하나의 행위로 봐가지고 이거는 인과과정의 착오로 해결한다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걸 뭐 일부 교재 보면 이게 만약에 다수설이다. 우리나라 다수설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의문이에요. 근데 이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보는 게는 결국 첫 번째 행위로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묻혀서 죽었다. 때려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했는데 묻혀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것이 만약에 본질적이다.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고의를 조각하고 그다음에 비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고의를 인정하겠다 하는 건데 이건 비판이 뭐예요? 이건 비판이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것 비판은 이 색깔을 쓰지 말고 이 비판은 인과 과정의 착오에 대한 비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설이 뭐냐? 세 번째 학설이 어차피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 했을 때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견해이고 이 세 번째 학설은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행위에 대해서 즉 살인의 고의로 결국 결과가 살인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이고 두 번째 관련돼 가지고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하자. 미수과실 경합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행위를 나누는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에 의하면 첫 번째 행위는 뭐예요? 1행위. 이건 1행위에 대해서는 얘가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1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1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인 미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라고 잘못 묻어 사람 죽겠다.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과실치사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논해야 될 게 뭐냐? 얘는 그러면 두 번째 행위를 할 때는 무슨 고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 행위를 할 때는 두 번째 행위에서는 사체 인멸이라든가 사체 은닉이라든가 증거 인멸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체 은닉의 제2행위는 뭐 사체 은닉이다. 그러면 사체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했는데 결국 이건 뭐예요? 사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불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데 위험성이 있으면 어떡하냐? 위험성이 있으면 결국 사체 유기에 사체 유기 아니면 은닉에 불능미수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세 번째 견해 1행위와 2행위를 구별하는 이 견해에 의할 때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로 의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사체은닉의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사체유기의 불능미수까지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학생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따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만 요즘 문제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1번 학설 기수범서를 취하면서 마치 그 기수범서를 취하면서 이 사체유기의 불능미수까지 논해주는 거. 이 노란색으로 쓴 2번 두 번째 행위에 대한 행위를 이 기수범설에도 논해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수범설에도 논해주면은 이 논해준 거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 그래요. 자, 근데 이거는 정확히 보면은 사체은닉에 관련돼 가지고 사체유기나 사체은닉의 불능미수는 두 개 행위를 구별했을 때만 논해야 되는 논점이지 두 개 행위를 그냥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버리면 고의는 하나였기 때문에 두 번째 행위에 대한 고의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저기 본인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자꾸 이 두 번째 행위 사체유기의 불능미수를 논하면 이 부분을 논하면 못한다? 이 부분을 논하는 건 전부 다 가점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하든 여기다가 쓰든 둘 다 가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학설, 두 번째 학설, 세 번째 학설 할 때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학설이 맞아요. 세 번째 학설이 맞는데 여러분들 입장에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판례 따라하라 했죠. 웬만하면. 판례 입장이 2번이기 때문에 1번이기 때문에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개괄적 입장에 따라가는 판례에 따라 판단을 하면 어떡한다? 판례 판단하면 그냥 결론은 쉽게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네 번째 학설, 다섯 번째 학설인데 네 번째 학설이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을 해결하자는 게
다섯 번째 견해가 계획 실현설로 주장하자는 견해. 객관적 기속으로 해결하자는 아까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객관적 기속론에 대한 비판 그대로 타당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계획 실현설은 한양대 김영환 교수님이 주장하신 건데, 행위자가 의욕적 고의, 즉 의사적 요소가 뭐 확실한 의욕,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행위까지 고의를 연결시키고, 단순한 의욕이었으면 두 번째 행위까지 연결시키지 말자. 즉 영리에서 말하는 고의의 1급 고의, 살인의 1급 고의, 2급 고의를 나눠가지고 구별하는데, 이건 그 교수님 정년퇴직하시고 그 제자도 주장 안 하고 아무 주장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학설은 요 세 가지 정도만 정확히 이해해주고 비판점을 써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죠. 근데 이 개괄적 고의 사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 개괄적 고의가 작년에 모의고사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본 시험에. 자, 근데 이제 교수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저기 나온 것처럼 갑이 A를 폭행했어요. 그러니까 갑의 의사는 뭐냐? 첫 번째 행위로 폭행을 해서 기절시키고, 이게 1행위고, 두 번째 행위가 기절된 사람을 열차에서 밀어가지고 사망시키려는 게 이 갑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폭행을 해가지고 A가 쓰러졌어. 자, A가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열차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관련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 결과가 이 폭행이 너무 세가지고 행위자의 인식은 이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이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사망했어. 그리고 살인의 고의로 던졌는데 이때는 이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반전된 개괄적 고의라고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행위, 첫 번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와 열차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두 개로 나눠놓고 이걸 하나로 볼 것이냐, 역시 두 개로 볼 것이냐 봅니다. 하나로 보는 행위가 여러분들 교환에 나온 것처럼 단일 행위로 보는 견해예요. 자, 단일 행위로 보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갑이 사람을 죽이려고 핵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갑은 이거보다 A에 대한 살인 기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문제 뭐냐? 행위가 두 개였는데 그러면 갑이 A를 때릴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때 A한테 살인 기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뭐요? 두 번째 행위. 이 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제1행위까지 앞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A를 폭행할 때 그때 살인의 고의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살인죄로 판단하는 게 이 단일 행위를 보는 견해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시 행위를 하나 보고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행위는 그냥 분류하자.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분류해가지고 첫 번째 행위는 뭐요? 첫 번째 행위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제1행위, 1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치사죄가 성립한다. 자, 그럼 이 행위는 뭐예요? 이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했는데 이미 결과 발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되죠. 그럼 사체를 던진 건잖아요. 여기서 실제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해결하는 견해. 이렇게 보는 견해가 1행위와 2행위를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일 행위를 보는 거나 아니면 인과과정의 착오를 보거나 아니면 1행위와 2행위를 나눠가지고 1행위에 대한 폭행치사와 2행위에 대한 살인죄의 불능미수로 논하는 견해. 이 정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두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이 가감적 구성 요건에 자, 이 가감적 구성 요건의 착오 부분은 학설이 되게 많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딱 판례가 어느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와 15조 1항에 우리가 가감적 구성 요건의 착오가 된다는 우리 15조 1항이 있죠. 형법. 15조 1항이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 못했다. 사실을 인식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15조 1항이라고 하는 자체, 이 15조 1항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쭉 이렇게 설명할 때 이 15조 1항은 결국 13조가 있을 때 형법 13조가 이게 고의의 근거 규정이자 고의의 근거 규정 적 착오의 근거 규정이다 볼 때는 15조 1항은 뭐예요? 착오가 일어난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난다. 그럼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요건적 착오의 근거 규정이 13조다. 그러면 15조는 뭐냐? 이렇게 근거 규정을 볼 때 이 15조는 그냥 특별 규정으로 보는 겁니다. 즉 특별 규정이라는 게 뭐냐? 이 특별 규정이라는 거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중한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인식을 못했을 때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중한죄가 되지 않는 기본 범죄에 대한 사실은 있었는데 그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본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걸 15조 1항을 13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볼 때는 얘는 뭐다? 15조 1항의 적용 보면은 이거는 기본 구성 요건과 가감적 구성 요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기본적 구성 요건과 가감적 구성 요건이 있을 때만 15조 1항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15조 1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본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런 기본 구성 요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추가됐을 때 가중적 구성 요건이나 감경적 구성 요건이 되는 거. 즉 보통살인죄에 대해서 보통살인죄에 대해서 존속살인죄가 되거나 보통살인죄에 대해서 승낙살인죄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 있죠. 명예훼손죄 관련돼 가지고 307조 1항에 대해서 30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별 규정으로 보면은 이런 기본 구성 요건과 가감 구성 요건일 때만 15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어떤 경우는 뭐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상해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럼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여기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고의에 대한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규정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감적 구성요건에 관련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승낙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보통살인죄가 적용되는 부분. 승낙이 있는 줄 알고 살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승낙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중한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 15조 1항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작년 모의고사 3차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환해 보면은 제가 28페이지에 보면은 뭐 가감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 15조 1항을 넣고 밑에 가중 사실에 대한 착오, 감경 사실에 관련된 착오를 쭉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이 볼 때 15조 1항이 적용되는 건 뭐예요? 15조 1항이 적용되는 건 제가 적용법조를 옆에 적어놨는데 가중 사실에 대한 불인식입니다. 즉 경한 사실은 인식했는데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 행위자가 인식한 거는 경한 사실일 뿐이고 즉 기본 구성 요건이고 가중된 것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기본 구성 요건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즉 박스가 박스 안에 하나 둘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중에서 15조 1항이 적용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나머지 부분은 교수마다 다 견해가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례도 없고 학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15조 1항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뭐다? 15조 1항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지금 관련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부분, 즉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따 뒤에 모의고사 시험 풀어보면 되겠지만은 작년도 모의시험 3차에서 이런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렇게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 관련돼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으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하게 고승여건적 착오라든가 착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 본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여러분 이제 29페이지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개괄적 고의 사례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특별하게 이 구성요건적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시험 문제 나온 부분 없어요. 사례형 문제는. 단지 이제 최근에 들어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부분 있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 방법의 착오와 우연방위가 연결되는 부분 관련돼 가지고 우연방위는 한 번 나왔는데 이 부분이 모의고사 주로 나오고,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도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 본 시험에 한 번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객체 착오라든가 인과관계 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개괄적 고의 사례, 요 사례 문제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좀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 풀어보면은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학설들을 기수범설이라든가 아니면 인과과정의 착오, 미수범, 과실범, 경합설을 보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학설의 이름만 쓰는데 이거는 학설의 이쪽 부분은 최하 개괄적 고의가 나왔다. 얘는 뭐예요? 배점이 최소한 1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10점 이상인데 학설의 이름만 쓰면 안 되겠죠. 학설의 내용과 결론까지 써주고 어느 학설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느 학설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교환에는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앞에 이제 다 써놨기 때문에 교환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 작성할 때는 요거는 한 10줄 정도로 각각의 학설의 내용과 비판점을 쓰고 본인이 어느 견해를 따라가가지고 그 견해에 따라가지고 사안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논점을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체 은닉의 고의로 사람을 묻었는데 그때 사망 결연돼 가지고 사체 유기였던 불능미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미수범 과실범 경합설에다가 써주는 것이 맞는데, 요즘 자꾸 채점 기준으로는 여기다가도 써주라. 근데 이걸 써주고 안 써주가, 안 써주면 감점하는 게 아니라 써줬을 때 가점을 해요. 가점은 딱 2점이더라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쓰는 거 여러분들이 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이걸 쓰든지 아니면 뭐 미수과실 경합설을 쓰든지 이 가점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쓰는 것까지 딱 연습을 해놔라.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마치고, 지금 시간이면 1시간 15분 정도 갔으니까 뭐 지금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나 설명할 부분이 여기까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뭐 기출 문제들 좀 풀어보고 나서 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